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주성을 복원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위치가 이제 뭐 옛날 지도니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발굴을 통해서 저 관청들을 아까 그런 모양으로 복원해낸 거고요. 앞으로 이제 모두 복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이 자리에서는 홍주성의 남문인데 어떤 읍성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 구조 이런 이야기를 좀 이따 우리 종민 쌤께 한번 부탁을 드려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동향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동향. 보통 우리나라는 배산 임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데 서향, 남향을 하죠. 집들이 또는 도읍이 남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제 동향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지형 때문인데요. 바로 이제 서쪽에 백월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백월산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주변에 산이 없잖아요. 저 백월산 줄기에서부터 꽤 많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따가 현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실 이 서해안 일대에 있는 읍성들하고는 기본적인 입지가 좀 달라요. 기본적인 입지가 배산 임수형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점이 이쪽이 낮고요. 북쪽하고 동쪽이 낮고요.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남쪽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문을 내려고 하니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이제 남문은 사실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남문이 읍기 방해 폐라고 써 있습니다. 즉 남문이 읍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닫아버렸다. 그래서 남문이 없어요. 이 홍주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이 멀쩡하게 이제 서 있느냐? 이 앞에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을 이제 철거하고 홍주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사적인 누각이 아니고 뭐 가짜입니다. 하지만 짓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이제 많이 모아서 이름도 새로 지었어요. 홍화문이라고 이제 홍화문이라고 지었는데 저 넓은 홍자에다가 조화 화자, 될 화자 요걸 써가지고 홍화문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읍성은 좀 조선시대에 등장하기 때문에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반영을 합니다. 성리학적 입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읍성들에는 풍수지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그 사대부들은 풍수지리를 겉으로는 많이 배격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뒤에 또 많이 얘기가 가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주성은 백월산의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여기 관하 남쪽은 그냥 산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해방 이후에 보건소가 하나 들어서 있었고 뭐 남산공원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어깨 힘준 사람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이런 걸로 이제 한동안 이렇게 좀 그런 장소였었는데 이 지도로 해석해 보자면 숲이 있잖아요. 여기 숲. 그래서 이제 여기 송정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런 숲도 의도적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읍터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 남쪽으로 산줄기가 내려와서 홍주성의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술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문을 폐하고 숲을 조성한 거죠. 일종의 비보림입니다. 그래서 이 비보림이 오랫동안 이제 유지돼 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고 실제 이제 읍성의 어떤 성리학적 입지는 이제 주례 고공기 이런 거를 기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종민 선생님께서 또 오랫동안 연구를 좀 하셨잖아요. 그냥 우선 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는 흔히 우리가 읍성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읍성이 뭐냐면 보통 성하면 산성을 생각하는데 조선 시대 읍성이 많이 지어집니다. 읍성의 목적은 군사와 행정의 목적이 다 거주의 목적까지 있는데 읍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평지에 쌓는 읍성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 세종 때 보면 106개의 읍성, 우리 조선 시대가 330개 군현이 있는데 그중 100여 개의 성 읍성이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선 중기 때는 160개까지 기록이 나온대요. 그러다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100여 개로 줄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통치해서 100여 개의 읍성이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읍성의 국가다. 그래서 내륙 지방에는 사실 큰 읍성은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냐 방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되게 전쟁을 많이 한 나라 같은데 우리가 정말 전쟁이 정말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진관 체제가 무너진 얘기도 200년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군대를 갈 돈으로 차라리 세금을 내라. 그러면서 그게 군포로 바뀐 거고 그 모병제로 바뀌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륙은 거의 이 읍성의 의미가 없었고 주로 해안가의 읍성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내포를 따다 보면 해미읍성도 유명하잖아요. 쭉 이쪽이 해안가가 근데 왜 해안가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까지도 외구의 침탈이 엄청나거든요. 이 해안가는 그래서 어딘 해안가에 집도 없고 해안가 쪽에 집의 굴뚝은 되게 낮대요. 왜냐하면 연기가 오르면 외구가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외구가 어려워서. 예. 그래서 아마도 이 해안가 쪽에 읍성이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객사 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회철이 됐고요. 남아 있는 데는 뭐 우리가 3대 읍성에서 뭐 고창읍성, 해미읍성, 나간읍성 정도 얘기를 하고 또 홍주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지금 복원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문화재적 가치, 관광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복원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옆 동네 면천만 가도 거기도 다 읍성을 지금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있고 그 읍성은 사실을 왕이 사는 곳을 도성이라고 하잖아요. 한양 도성을 그 본딴 거죠. 미니어처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근데 이 도성이나 읍성을 쌓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중국에서 주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예식을 예식 이제 여기 괜찮다. 예식을 이렇게 그 규정을 정해놓은 책이죠. 주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정집인데 그에서 이런 성을 쌓는 것이나 이런 것에 그 주례 고공기에 따라서 성을 쌓습니다. 근데 주례 고공기에 따르면 사각형의 성을 쌓아야 된대요. 사면을 하고 그게 왜냐하면 사계절을 뜻하니까요. 그리고 학년마다 3개의 문을 준대요. 그 왜냐하면 12간지 또 12개월, 12월 이런 걸 의미해서 그리고 문마다 하나씩 길을 내서 총 9개의 구역 상하로 이렇게 내는 게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게 중국은 평야하고 평지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읍성이라도 지형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진 잘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이 읍성이나 도성을 만들 때 그 흔히 말하는 원칙이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성 같은 좌묘우사. 그러니까 왕이 바라봤을 때 왼쪽에다가는 그 사당을 짓습니다. 그게 종묘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사직단, 그 농경신의 제사 지낸 사직단을 짓기도 하면 그게 기본이고 또 이제 전조후시라고 해서 앞에다가는 신하들이 이렇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곳, 그 뒤쪽에는 시장을 만든답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읍성의 그 뭐라고 하지? 규정 이런 기본인데 사실은 잘 지켜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읍성을 보면 읍성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읍성에 많이 모여 살지는 못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여기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집 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읍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진 않았고 그 주로 그 근처에다가 집성촌을 형성했었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그 행정의 기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읍성의 행정을 흔히 그래 세 개를 메인으로 보거든요. 주를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객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헌, 그리고 향청인데 이게 뭐냐면 조선의 지방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통치의 세 가지 기본 핵심이에요. 객사는 왕을 상징하고요. 동헌은 지방관을 상징하고 향청은 지방 사족 그러니까 그 지방의 유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읍성을 가더라도 이 세 개는 전부 다 이제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헌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그 동쪽에 위치한 관원이기 때문에 동헌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잠깐 설명드린 내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머무는 곳.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조선 시대는 그 목사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관 수령은 그 임기가 5년 그러니까 1500일이에요. 근데 사실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상피제도라고 해서 자기 고향 또는 아버지가 관찰사로 있는 곳에는 아들이 할 수 없거나 자기 지방에는 절대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세력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단신 부임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관기들이 이렇게 있었던 게 단신 부임을 많이 했고 주로 근데 이제 조선 시대 1500이긴 하지만 뭐 보면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재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원 1500일. 그리고 관찰사는 360일입니다. 근데 관찰사는 근데 사실 조선 시대 관찰사는 역할이나 이런 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령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함경도나 이런 데는 길주나 이런 데 수령이 관찰사를 겸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담인데 평양감사가 유명한 게 거기는 우리가 그 국경지대라고 해서 세금을 중앙에 보내지 않아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세금을 알아서 그 까먹었는데 그 용어를 그 군사를 보충하라고 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는 척박했기 때문에 물산이 없었고 평안도는 굉장히 풍족했는데 그 예산을 자기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양 감사를 최고의 자리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감사도 뭐 하나다 이런 속담이 나온 게 평양 감사였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도 이제 관찰사는 이제 공주에 주로 있었거나 이런 게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도 많이 내려오고요. 근데 이제 관찰사는 주로 종이품 정도 충청도는 근데 홍주 목사는 종산품이니까 이제 2등급 정도 낮은 급이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객사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왕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숙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홍성의 특징이 아까 말씀 이 객사가 가장 위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홍주성의 객사는 45칸이었대요. 굉장히 크고 동원은 27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꼭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게 옆 동네 당진 같은 경우는 객사가 더 작았대요. 동원이 훨씬 컸대요. 그건 이제 그런 약간의 그 지방에서의 뭐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향청인데 이게 아까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게 향청이라는 게 사실 얼핏 생각하면 향리급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바르게 살기 아니면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보다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지방관은 상피제 때문에 자기 지역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지들이 그 보좌 또 수령의 그러니까 뭐라고 자문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역할도 했지만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유향소라 불리던 곳인데, 그래서 유향소는 굉장히 그 폐에도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막 수령 내쫓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게 폐지됐다가 다시 왔다가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17세기 이후가 되면 수령권이 굉장히 강해져요. 수령권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러면서 향약도 수령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향약, 원래 이 지방 양반들의 힘이 향약이거든요. 향약이라는 게 그 우리가 도덕 시간 잘못 배우는데 무슨 규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방 법이에요. 그 마을 법. 그 심판을 누가 하냐? 그 지방 양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한난상률이지, 옆집에 불났는데 너는 왜 안 도와줬니? 하고 그 사람을 멍석말이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게 향약이었기 때문에 이 향약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했었는데, 이 향약을 수령이 먹게 돼요. 수령 향약으로 바뀌어요. 17세기. 그러면서 향청도 굉장히 약해지면서 좌수가 향이랑 같은 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청의 수장을 좌수라고 부르는데, 좌수와 그 이방이 양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령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조선 후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 가지를 향청, 객사, 동원을 이 읍성의 가장 핵심되는 세 가지로 보고요. 이게 상징하는 게 왕권,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의 그 양반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에 움직이는, 사실 그 흔히 조선이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세 개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움직인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요 왕, 지방관, 지방 양반들이었대요. 그런 것들인데, 요 지방 양반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보면 노론이 쭉 나왔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뿌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정몽주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향약, 그리고 서원 만들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성종 때부터 이제 나오다가 선조 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버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그 흔히 말해서 훈구라고 불리는 조선의 권력 세력이 완전 다른 사람이냐?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섞이는데, 점차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지방 세력이 굉장히 중심이 됐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황 같은 경우는 관직에 거의 안 나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갔던 최고 관직이 아마 그 수령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서 계속 그 자기 세력을 키우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키웠던 것처럼, 송시열도 마찬가지고 권상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자기 학통을 통해서 자기 제자가 중앙정계에 나가면 그 사람은 총리의 스승님이니까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항풍이 높은 사람은 세자시가원이라고 해서 세자의 스승으로 모셔오니까 나중에 왕이 되면 왕의 스승이니까 굉장한 권위를 누린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 흔히 우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 집권 국가였다고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지방에서의 자치권이나 지방 제국도 상당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항상 지방을 견제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피제라든지 이런 걸 끊임없이 지방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왜냐면 바로 전왕조인 고려 같은 데가 그 지방 세력 때문에 그 어려워진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지방과 중앙 간의 균형, 그게 이거라는 거죠. 지방과 중앙,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수령을 보통 이제 왕의 그 분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령은 아까 아전이 육전이잖아요. 이후 예병공 육전이 중앙의 육조 체제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요걸 보시면 조선의 그다음 읍성 자체가 조선의 그런 이제 움직이는 동력이 됐던 것 같고, 이게 뭐 원칙은 다 있고 그런 게 지키려고는 했지만 우리 조선의 현실에 때문에 중국과는 이렇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성의 가장 기본, 우리 동아시아의 도성의 가장 그 기본 설계, 뭐라고 하지, 모델이 중국의 장안성이거든요. 그래서 다 주작대로를 세우고 장안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가 메인 모델인데, 그게 생각만큼 쉽진 않죠.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 이 읍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향교와 관련해서 마침 지도를 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규모도 안 지켜지고 이제 모양도 안 지켜지고, 왜냐 우린 산 하천이 많아서 네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넓은 들이니까 방구리라 그래서 사방이 구리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규정인데 주례고공기에 나중에 이제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뒤에 이제 통일왕국 진나라가 생기고 하니까 천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위로 확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례고공기는 구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홍주성은 요게 한 1.5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500m 조금 넘으니까. 그다음에 요게 한 0.9리. 그러니까 주례고공기하고는 규모가 이제 엄청 다른데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이 남산하고 북악 사이 거리가 한 구리가 훨씬 넘습니다. 한 12리 정도 됩니다. 감히 천자하게 도전한 이런 규모인데 대신에 이제 이 규모가 한양도성은 동서 규모가 이제 작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방 구리에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형 때문에 둥그스름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들은 다 한양도성보다 작았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좌묘 우사는 철저하게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향교 여기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악 건물의 왼쪽에 향교가 있습니다. 우리 홍주 향교가 저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직단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직단은 되게 사라져가지고 없는데 서울은 이제 종묘가 있죠 왼쪽에. 그다음에 오른쪽 사직동 있잖아요. 사직동. 그게 지금 그냥 이름으로 살아 있는데 결성향교도 똑같습니다. 다음 달에 결성향교 가보겠지만 오른쪽에 우리의 결성향교가 왼쪽에 있죠. 좌묘. 사직단은 역시 결성에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도성의 그 읍성의 기본 구조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주 옥입니다. 좀 한적한 곳에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동원에 가까우면서도 멀은 곳. 뭐 곤장 때리고 하려면 비명도 지를 테고 뭐 하니까 아마 거리를 좀 더 쓸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규모는 지금 우리 뭐 교도소 같은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규모는 이제 작고 안에도 들어가 보면 알지만 임시로 이렇게 유치했다가 판결이 끝나면 뭐 돌려보냈든지 어떻게 처결을 했겠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옥에서는 천주교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볼까 합니다. 천주교가 이제 조선 후기 170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양반들한테 이제 학문으로 수용이 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곧바로 여러 가지 유교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탄압을 받는 와중에 1세대 이제 양반들은 사실은 이탈을 많이 했고 그 2세대들이 이제 평민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도한 인물들이 이제 이 내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혜진 쌤은 잘 아시는 우리 사도 이존창 이분이 이제 이 내포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내포라는 지명을 살린 1등 공신이세요. 사실은 내포란 지명이 없어졌었는데 천주교사에 이게 살아남아 있어서 내포란 지명이 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산 또 홍성, 당진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역동적인 포교를 이제 하게 되고요. 천주교세가 이제 크게 커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학이 우리 성리학하고 충돌하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변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순조가 즉위한 신유년에 일어났던 이제 신유박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정조 치하에 있던 정치 권력 세력과 순조 치하에 이제 새로운 권력과의 충돌 이 과정에서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천주교 박해는 우리 지역적 특성도 있고 또 중앙 권력의 어떤 이동 이런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가 이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곳이라서 또 종민 쌤 천주교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개그 콘서트 달인 것 같아요. 자꾸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되게 뭐라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 그거부터 잠깐 들어가면 천주교 옥사를 우리가 박해를 다들 이념적 사상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교과서 때문에 회의를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그 말이 되냐? 솔직히 그 이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진 않는다. 결국은 권력 싸움이었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저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핑계가 된 게 천주교였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천주교가 전 세계 흔히 바티칸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한국 천주교가 뭐냐면 자생적 천주교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선교사들의 선교가 아닌 스스로 배워온 자생적 천주교래요. 그래서 그게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엔 학문으로 배워왔죠. 그 청나라에 갔던 연행사들이 뭐 천주실이나 이런 책을 가져오면서 학문으로 배우다가 그걸 아까 말했던 여성층이나 중인층을 중심으로 이게 평등 개념, 신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란 분이 뭐였냐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사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받냐면 자기들끼리 그냥 가짜 사제를 만든 거예요. 내가 사제 역할 할게 당신은 뭐래 하면서 그 예배를 받는데 많이 부족하고 모르니까 직접 천주교의 사제 파견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이제 파리 외방전교회 쪽이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조도 천주교 자체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던 게 이 사람은 천주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학 성리학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 사학은 냅두면 알아서 사라질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학계 가장 유명한 대원군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집안도 그렇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기 며느리 다 영민 씨 집안인데 영민 씨가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흥선대원군의 부인조차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왜 박했을까? 다 정치적인 거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 천주교의 박해가 많은 이유가 여기가 천주교가 굉장히 들어온 곳이에요. 많이 들어온 곳이고 그래서 우리 초대 신부님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 당진 솔매고요. 그리고 사실 김대건 신부님은 아시겠지만 바로 돌아가세요. 바로 순교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부님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셨던 최양업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청양분이시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네 이 근처에 성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솔매 성지도 있고 그 내포 이존창 그분이 하셨던 여사울 근처에 신리 성지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뒤에 해미 성지도 있고 여기 홍주 성지도 있고 그래서 2000 몇 년이었죠?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분이 요한 바오로 2세 아니었나? 베네딕트인가? 프란체스코 교황인가? 그분이 이곳을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천주교 성인의 단계가 복자, 가경자, 성자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자, 가경자, 성자로 그 됩니다. 추증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아까 말씀했던 박해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까 신유박해 말씀 1801년 신유박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 정치적인 거 말고 핑계는 뭐였냐면 그 유명한 황사형 백사 사건이라고 그 황사형이라는 양반이 그 전에 이제 그 여러 자기 신주 단주 태웠다가 불태운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저기 충북에 이 작은 그 굴에 들어가서 프랑스 우리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걸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규모 탄압을 받는데 사실 그것도 핑계였고요. 근데 여기 내포 지역은 그 신유박해나 그 이후의 박해는 큰 피해를 받진 않아요. 물론 한두 분씩 돌아가신 하지만 우리 충청도 지역의 가장 큰 박해는 1866년 병인박해입니다. 아시겠지만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병인박해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주교에 되게 관대했죠. 부인이 천주교 신자니까. 근데 흥선대원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외세가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860년에 그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국경이 붙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서양 세력이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떱니다. 흥선대원군이. 근데 그 흥선대원군뿐 아니라 1880년대 후반까지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세력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를 이용해서 중국에 와 있던 프랑스 군대를 우리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였냐면 조선에서 천주교의 선교에 자유를 주겠다까지 제안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거절을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아까 말했던 이제 정치적인 싸움에서 그 핑계로 천주교를 박해하죠.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하면서 양반 호포제와 서원철폐하면서 양반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심을 잃었어요. 양반들이 굉장히 흥선대원군을 물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자기가 궁지에 몰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적인 지식인데 그 양반들이 싫어하는 천주교를 탄압해 버린 거죠. 그게 이제 병인박해인데 그 당시에 이쪽에서 활동하던 신부님 9분을 목을 뱁니다. 여기 보령에 갈매못 성지라는 곳에 가서 그 갈매못 성지에 가면 그때 돌아가신 신부님의 그 치아도 보존하고 막 이러는데 그 프랑스 신부 9명이 목이 베이고 그때 수천 명의 1600명인가 그 조선인 신자들이 같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가 이 내포 지역의 가장 큰 그 박해인데 그 1866년 병인박해가 2년 뒤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186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그 덕산에 가시면 아까 잠깐 상여 얘기하다 나왔는데 남현군 묘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팔려다 걸리면 독일 상인이 거기를 도굴하려다 걸려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이 오페르트가 저기 예산 9만포라는 포구 혹시 아시나 어른들은 그 9만포라는 포구에서 걸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안내하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안내를 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 오페르트의 길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거에 관여된 천주교 신자들이 또 대규모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게 다 내포 지역이기 때문에 1866년부터 68년까지 대규모의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여기서 그러니까 박해가 아니라 처형당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선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전혀 영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이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재판하고 뭐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 해미도 아까 제가 중형인데 좌형이 맞더라고요. 해미도 거기가 성지가 된 게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서 거기서 그 고문을 당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포청이라고 지금 홍성경찰서 역할하는 토포청이 중앙엔 포도청, 지방엔 토포청인데 토포청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향약이라든지 지방 향촌 자체가 돼 있어서 토포청에서 하는 일은 주로 천주교 박해였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후기에. 예, 그래서 이곳에서 천주교 박해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분산됩니다. 이제 여기 해미가 더 크죠, 사실은.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해미는 성지가 됐고 그리고 거기는 되게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여숫골이라고 있어요. 해미 성지에 가면. 그게 왜 여숫골이냐면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면서 예수마리아 하면서 죽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마리아를 어떻게 듣냐면 여수머리라고 들은 거예요. 여수머리.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죽으면서 여수머리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여숫골이고 그 시신이 둔봉을 이런 데에 쌓여있다 해서 그 시신 둔봉이 이제 진둔봉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데인데 여기도 지금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성지로서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그런 그 존양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 다 돌아가셨던 분이 여기 보면은 충청도 최초의 그 순교자시죠. 여기 그 베드로라는 분인데 그분 원시장 그분이 뭐 그러니까 이게 다 저는 근데 이거 나중에 좀 우리가 성자로 임명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라 성자로 이렇게 시성을 받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해야 된대요. 그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게 있어야 성자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했는데 뭐 돌아가시지 않아서 뭐 얼려 죽였다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성을 할 때 기준이 됩니다.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셨을 때 그 병인박해 때 순교된 분들을 다 아마 시성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복장과 가경자에서 하나씩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자가 되신 거죠. 성자가 되면 세례명에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리고 왜 외국 서양 지명에 뭐 세인트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게 다 그 성자 앞에 반드시 붙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타크로스가 원래는 세인트 그
그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센트가 앞에 산타가 그쪽에 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쪽 분들이 성자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나중에 다 그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블리 주교 같은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이 우리 저기 어디죠? 그 공세리 성당 가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쪽에 이제 주교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갓 쓰고 왜냐면 얼굴이 피부가 보이면 안 되니까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녔다는데 티가 확 났대요. 키가 하도 커서 누가 봐도 서양인이다 이랬대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는 다 근데 이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냐면 두 분의 서양 선교사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프랑스 군대에 알리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데 로즈 제독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래서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된 계기도 합니다. 근데 프랑스도 쳐들어온 게 사실은 왜 니들이 우리 선교사 죽였어가 아니라 그걸 핑계로 너네 선교사를 죽였으니까 통상하자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통상하자. 거기에 우리는 싫다 거절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뒤에 1871년에 신미양요도 일어나잖아요. 미국도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아까 보셨던 척화비를 병인양요 때 쓰고 신미양요 끝나고 다 전국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사람 저는 흥선대원군 자체가 굉장히 깨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척화비를 전국에 다 세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현수막 거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예, 그렇게 된 게 이런 천주교밖에 다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뭐 근데 이건 다 이제 된 거라서.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천주교에서 성지길, 순례길 해가지고 굉장히 예 여기랑 저 앞에 저기 어디죠? 우리 이 천 건너면 거기가 이제 박해지, 그러니까 서영지라고 그래요. 서영지 거기에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가 보시면. 예, 이렇게 있네요. 예, 참수터. 예, 그런 거 보시. 서울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서 참수터 중에 갑자기 지명이 생각나네. 그 새남터라고 아시죠? 거기가 원래 이제 사초를 이렇게 닦던 뭐 이런 거라는데 거기가 목이 많이 잘린. 그래서 새남터가 됐고 절두목 성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천주교와 관련된 성지 이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약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